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에 가는 험난한 과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지만 세계는 공산주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공산주의를 동경하며 인류가 나가야 할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상은 김일성을 통하여 북한에 상주하게 되었고 그 사상에 동조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46년 모스크바에서 3상 회의가 열려졌는데 그 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북한 공산당은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죠. 그것은 소련의 공산화 되기 전부터 한반도로 남하하고 싶어했던 그들의 수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다가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탈린은 꼭두각시 였던 김일성은 신탁 통치를 북조선에서만이라도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에서 신탁 통치에 반대하던 인사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당하고 맙니다. 북한의 민족주의자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도 신탁 통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만식의 마지막 정치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련과 김일성은 1946년 1월 조만식을 감금했고 그 이후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결국 다 숙청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1946년 2월 소련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약 4개월 전의 일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김일성, 부위원장은 김두봉을 내세웠습니다. 임시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정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국도 남한 내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호 모사님의 책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에 의하면 김일성 자신도 임시위원회가 정부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15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전체 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북조선 중앙주권기관이라고 찬양을 했다고 이호 목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는 먼저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토지개혁은 가족 숫자와 토지의 비옥도, 위치 등의 모든 차이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이었습니다. 토지 수확량을 거두는 방법 또한 무지막지했다고 합니다. 수확고의 25%를 거두어가는데 실제 생산된 수확량이 아니라 앞으로 수확할 예정 수확량의 25%였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돈을 번 다음에 내는 것이 상식인데 앞으로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이라고 국가가 예상액을 정해주고 미리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착취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은 아직도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수확할 것에 대한 세금을 미리 매겼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토지 계획은 일종의 기만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강행되었고 집단 농장으로 가는 단계적 조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1958년에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준 토지를 다시 몰수하여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농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구호를 내걸었지만 무상 분배는 없었고 결국 무상 몰수만 있었을 뿐입니다. 6.25 사변 당시에 남노당 총책을 지낸 국내파 공산주의자 박갑동은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북에서의 토지 개혁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주장하면서 지주와 자영농, 영세 소농까지 전부 없애버렸어요. 이런 일은 동구라파의 폴란드나 체코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북한 김일성 집단은 무조건 몰수했어요. 그것은 김일성이가 국내에서는 한반도 항일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고 국내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해서 집단 농장화하니까 물질적, 정신적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생산력이 격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생기고 토지 개혁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박갑동은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지적합니다. 무자비한 토지 개혁이 집단 농장으로 이어져서 생산력 격감을 낳은 것이 공산권 몰락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대대적으로 토지 개혁이 성공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때 폭력적인 그 토지 개혁으로 수탈당한 북한의 지주들은 대거 월남하게 됩니다. 토지 개혁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도 대대적으로 진행됩니다. 1946년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따라 전 산업의 90%에 해당되는 1032개 공장, 기업, 문화기관이 공산당에게 다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조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정권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단행한 정권에게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분단 정권 수립을 위해 소련 스탈린의 지령으로 38선이 그어졌고 북한에서는 반공민족주의자들의 제거와 정권 수립, 토지 개혁과 국유화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속도전으로 추진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남한에서의 미군정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남한에서는 갈등만 증폭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탁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제1차 미소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한 달 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강력한 정권을 수립하고 내적으로는 남북 분단을 이미 확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측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 결정된 대로 다시 말해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정당만을 받아들여서 한반도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정당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의 회담은 잇따라 결렬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북한은 이미 공산화에 성공하고 있었으며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붉게 물들이기 위한 투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1949년에 끝나게 되는 중국 내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그냥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당에게 내어줄 것 같은 위기감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점점 판이 공산당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미국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공산당에 대한 싸움은 반탁 운동으로 전개되어져 갔습니다.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들은 신탁 통치안에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남한의 언론들은 신탁 통치안을 국제적인 노예제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반탁 운동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였습니다. 1946년 1월 2일자 동아일보에 이승만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신탁 통치 찬성론은 영원히 우리 한반도와 국민들을 팔아먹으려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다. 공산당에 대한 이승만의 비난이 거세어지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자 곤란해진 쪽은 어디일까요? 미군정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합의하여 국내적으로는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공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니 미군정이 곤란해진 것입니다. 미군정 사령관으로 와 있던 하지 중장은 이승만의 라디오 방송 원고를 사전 검열하여 소련에 대한 비난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하지 대결은 점차 치열해져 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반탁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며 1946년 4월 15일부터 지방 유세에 들어갑니다. 그의 연설 주제는 역시 반탁과 반공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유세는 남한 전역을 열광시켜 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46년 2월 8일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산정권이 이미 수립되어 한반도 공산화를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었고 반면에 남한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과 소련의 가망성 없는 합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있던 이승만은 조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약 4개월 후 1946년 6월 3일 전라도 정읍에서 유세를 할 때 이승만은 유명한 발언을 하죠. 그것을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 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에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읍 발언은 사실상 국내외 모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스크바 협정의 준수를 고수하던 하지에게도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보도되자 전국은 소란해졌습니다. 남한 지역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주요 정당과 사회 단체들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미군정도 이승만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4개월 전에 정권을 수립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승만이가 분단을 획책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승만이가 민족을 두 동강 내에 버린다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비판의 소리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에 의해 정권이 수립되고 공산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한반도 정세의 전체 흐름을 읽고 있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승만 뿐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타고난 이승만의 정세 분석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전체 정세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로 인해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고립의 위기에 처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춘 놀라운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아마 소련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의 전술에 휘말려 남한도 공산화되든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험난한 과정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업 발언으로 점점 고립되어가는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